빈 교실에 소녀 3명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서로 맞잡은 손에는 붉은 볼펜 한 자루가 들려 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치자 소녀들은 눈을 감고 주문을 외기 시작합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갑자기 볼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때 한국에서 크게 유행한 분신사바 귀신 이야기로 금세 사회 전체에 퍼져나갔지요.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 치미스와 듀크 기업교육원에서 일하는 데니스는 스티커처럼 착 달라붙는 아이디어들을 분석하고 조사해왔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그토록 아이디어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지 밝히기 위해서였죠. 두 명의 저자는 스틱이라는 책에서 세상을 움직인 문장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6가지 기본 원칙을 밝혀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떤 글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 상대방 머릿속에 딱 달라붙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성입니다.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핵심적인 단어로 간결하게 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메시지는 속담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속담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만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간결한 메시지는 뇌에 더 잘 달라붙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성공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준 단일 요소는 비용 절감에 대한 끈질긴 집착이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회장은 항공사를 운영하는 딱 하나의 비결은 가장 저렴한 항공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항공사라는 메시지는 30년 동안 유용한 방식으로 사우스웨스트 직원들을 이끌어왔습니다. 가장 저렴한 항공사라는 핵심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직원들은 저렴한 항공사라는 회사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지 않는 한 최대한 즐겁게 회사를 다녀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가령 승무원의 생일날 인터컴으로 농담을 하거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도 될까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축하 선물로 색종이를 뿌리는 건 청소 직원들에게 별도의 일을 안겨주는 셈이기 때문에 안 될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만 잘 전달된다면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외성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패턴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관된 패턴에 기가 막힐 정도로 재빨리 적응합니다. 이때 놀라움과 흥미를 제공한다면 그 메시지는 우리 뇌에 착 달라붙게 됩니다. 음모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음모 이론들 가운데 다수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갑작스레 일어났을 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메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커트 코베인의 충격적인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음모 이론들을 떠올려 보세요. 놀라움을 느끼려면 예측할 수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를 착 달라붙는 스티커처럼 만들고 싶다면 다른 이들의 추측 기제를 망가뜨린 다음 다시 수리해야 합니다. 상식을 파괴해야 하는 것이지요. 미국에 있는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객 서비스로 유명합니다. 노드스트롬은 상당히 비싼 곳이지만 많은 이들이 다른 백화점보다 그곳에서 쇼핑하고 싶어 합니다. 노드스트롬의 철학은 효율성을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고객들을 행복하게 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화점은 어떻게 기존의 도식을 깨뜨렸을까요? 노드스트롬 백화점에서는 다른 백화점에서 구매한 선물을 기꺼이 포장해 줍니다. 노드스트롬에서는 타이어 체인을 판매하지 않지만 타이어 체인을 가져온 고객에게 두말 없이 환불해 줍니다. 심지어 그날 오후 중요한 회의가 있는 고객을 위해 새로 산 셔츠를 다림질해 줍니다. 노드스트롬의 서비스 정신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사람들은 비상적인 스토리에 열광하였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비범한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노드스트롬 백화점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구체성입니다.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고객 서비스는 추상적이지만 고객의 셔츠를 다림질해 주었다는 일화는 구체적입니다. 요리책을 읽다가 추상적인 요리법 때문에 프라이팬을 뒤집어 버리고 싶은 적 없으신가요? 반죽의 농도가 적당해질 때까지 저으라니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요? 몇 분 동안 저어야 하는지 제발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누군가 메시지를 전할 때 추상적으로 전달한다면 그 사람은 지식의 저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를 상대방도 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검사의 대화를 일반인이 바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겠죠.
추상적 개념은 전문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길은 구체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뿐입니다. 2002년 미국 자연보호협회는 환경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색깔로 표시해 보았는데요. 무려 40%가 그런 지역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협회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광대한 땅을 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후원자들과 동업자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홍보해야 할까요? 협회는 토지 단위를 내세우는 대신 자연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협회는 10년 동안 50개 풍경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년에 200만 에이커를 보존하자는 말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지만 황폐한 갈색 언덕에 해밀턴 황야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름이 붙고 풍경이라는 인식이 새겨지자 해밀턴 황야는 지역단체와 정책 입안자들의 머릿속에 확실히 자리 잡게 되었죠. 지도 위의 한 점에 불과하는 개념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풍경으로 변환시킴으로써 매년 200만 에이커의 토지를 보호하자는 추상적 개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신뢰성입니다. 1984년에 방영된 웬디스의 TV 광고는 역사상 가장 기발한 광고 캠페인 중 하나인데요. 호호백발의 할머니 세 분이 카운터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카운터 위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햄버거 하나가 쟁반에 담겨 있고 할머니들은 넋을 잃고 햄버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커다란 빵이네. 엄청 커다란 빵이야. 할머니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며 위쪽 빵을 살짝 들어올려 빵 사이에 있는 고기 패티를 확인한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빵 위에 얹은 고기 패티가 빵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뾰로통한 말투로 묻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어딨어? 다른 할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이봐, 고기는 어딨냐니까? 그 순간 울려 퍼지는 아나운서 목소리. 웬디스 싱글에는 빅맥이나 와퍼보다 훨씬 많은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웬디스에서 여러분은 더 작은 빵과 더 많은 고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재밌고 사랑스러운 광고이죠? 더욱 대단한 건 이 광고가 실제로 고기 패티가 큰 웬디스 햄버거의 장점을 부각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고로 웬디스의 매출은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에 대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광고에서는 누군가가 나와 햄버거의 크기를 재지도 않았고 고기가 11% 더 많이 들어있다며 수치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 광고는 완전히 새로운 신뢰성의 원칙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청중이었습니다. 웬디스는 시청자들에게 웬디스의 주장을 직접 확인해 보라고 넌지시 말한 것이죠. 이렇게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주장은 고객들의 믿음을 증폭시킵니다.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미 카터와 맞선 로널드 레이건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4년 전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까? 레이건은 수많은 통계 수치를 들먹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청중들에게 그 대답을 맡겼던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반드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성입니다. 감성이 담긴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유니세프 같은 어린이 보호 재단 광고를 잘 살펴보시면 그들은 300만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 아동들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홍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불쌍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기부한 돈이 아프리카 말라위에 사는 7살짜리 소녀 로이카를 돕는 데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로이카는 매우 가난하고 끔찍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후원이 로이카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보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자선단체들은 풍부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연민이나 동정심을 자아낼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은 행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메시지를 감정에 호소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개인에게 연민을 느끼도록 만들면서 동시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호소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스토리입니다. 제러드라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당시 그의 몸무게는 192kg에 달했습니다. 의사였던 제러드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현재와 같은 체중을 유지한다면 35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2월에 병원에 간 제러드는 다음 봄방학 때까지 몸무게를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서브웨이 샌드위치 매장에서는 새로 출시된 샌드위치 7개에 함유된 지방이 총 6g도 되지 않는다는 광고를 내세웠습니다. 그 광고를 본 제러드는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먹어보았습니다. 샌드위치가 마음에 든 제러드는 곧 자신만의 서브웨이 샌드위치 다이어트법을 개발해내었습니다. 점심으로는 야채 샌드위치를 먹고 저녁으로는 터키 샌드위치를 먹었지요. 3개월 후 그는 서브웨이 샌드위치만 먹고 50kg를 빼게 됩니다. 몸무게가 웬만큼 줄자 그는 될 수 있는 한 많이 걷기 시작합니다. 1999년 인디애나 데일리 학생 신문에 제러드의 이야기가 실리게 되고 이 기사를 어떤 잡지 기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잡지 기자는 다이어트 기사를 쓰며 이 이야기를 끼워 넣었고 서브웨이 점장 중 한 명이 이 잡지 기사를 읽게 됩니다. 점장은 제러드의 스토리가 커다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점장은 시카고 지부를 책임지고 있는 광고 회사에 연락해 그 기사를 읽어보라고 했고 광고 회사 사장은 제러드 스토리에 감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서브웨이 마케팅 부장은 서브웨이의 맛을 강조하고 싶어 했기에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광고 회사 사장은 생전 처음으로 광고를 공짜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스토리의 힘을 믿었던 것이지요. 광고는 2000년 1월 1일에 처음 방송되었고 광고 회사는 다음 날부터 미친 듯이 전화기가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오프라 윈프리에게 전화가 오기도 했죠. 제러드 스토리는 감정적인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는 누가 봐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했고 스스로를 통제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격려하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러드 스토리는 우리가 늘 스티커 메시지를 창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줍니다. 스티커 메시지를 포착하고 발견하는 쪽이 훨씬 간단하고 유용합니다. 위대한 메시지를 눈앞에서 놓쳐버리지 않도록 주의만 기울인다면 말이죠. 훌륭한 스토리를 발견했다면 거기에서 핵심 메시지를 뽑아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티커 메시지 만드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전달해라. 의외의 관심을 끌어라.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구체적으로 말해라. 동의하고 신뢰하도록 부추겨라. 각별히 여기도록 감성을 자극해라. 행동을 유발하는 스토리를 발굴해라. 올바른 통찰력과 진실한 메시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스티커 메시지를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스틱이었습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책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가 이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